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시사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느덧 5월입니다. 네.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에 종료되는데 21대 국회는 정말 끝날 때까지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게요. 마지막 임시회를 열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와중에 오늘 오후에 갑자기 본회의 개최 그리고 또 이태원 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네, 사실 그렇죠. 국회의장이 한 사흘 있다가 이제 해외에 가는데 그렇죠. 그것도 못 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회의를 열자고 이제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전격적으로 오후에 네. 이태원 특별법 일부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예,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영수회담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예.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그 발언했던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은 사실은 뭐 그 조사위원회가 갖는 영장 청구권 그것은 이제 예. 우리 형사사법체계상 이제 그 검찰만이 하는 기소독점주의에 위배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합의한다, 독소 조항만 제거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러고 사실 3일 만에 타결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바로 정치의 힘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결국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이지만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건 협의하고 예.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한다 그러면은 전 충분히 민생 우리가 필요했던 꼭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5월 21대 국회가 가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그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쟁점상 특히나 이제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협상력이 발휘되면 되고 분명히 여야 용수회담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야당과 그다음에 가족이 수용했고 예. 여당은 이걸 가지고 이제 합의해서 이제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순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면은 저는 여야 용수회담이 그 물꼬를 튼 예. 협치도 좀 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 영수회담의 결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 민주당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로 요구했던 것은 최상병 네. 특검법이었고요. 그렇죠. 네. 물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네. 처리하자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제 네.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네. 일부 뭐 조항만 수정한다면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네. 여당에서도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도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온 네. 다음에 네. 오늘 상황이 벌어진 거고 네. 오늘 상황이 나온 거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다른 그 5월 2일 날 내일 처리하자고 했던 다른 쟁점 법안들이 있잖아요. 네. 이 안건에 대한 조정도 네. 좀 이루어졌을까요? 발표를 봐야 그러니까요.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뭐 좀 영수회담을 좀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위해서 그 효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요. 영수회담의 효과치고는 당연히 좀 했어야 되는 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앞서서 국민이 총선에서 예.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은 최수근 상병의 그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이에요. 예. 그러면 이 외에 이태원 특별법을 여당이 수정해서 합의를 했느냐? 저는 그 최수근 상병 특별법하고 예. 그다음에 전세 사기 특별법 이런 특별법을 오히려 좀 뭐랄까 좀 안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거를 안 하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나마 대통령께서 언급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받은 것 아닌가, 합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있고요. 사실은 저도 뭐 지금 야당 요구하는 새 특별법, 특검법 중에서 최수근 상병 특별법 이거 특검법 그거 하나 정도를 받으면 어느 정도 21대 국회는 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태원 참사에 예. 관한 특별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은 전략적인 그 측면으로 느껴져서 저는 이럴 거면은 차라리 최수근 상병에 관한 특별법을 받지. 그러면은 오히려 국민들은 하나 양보를 했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별법은요 대통령실이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더 큰 양보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아쉽다는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이 여야 원내 수석이 이 발표를 하고서 이제 그 백 브리핑을 지금 네. 이제 막
진행 중인지 이제 끝났는지 네. 저희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하고 네. 오늘 이제 합의된 이태원 특별법 외에 네. 다른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네, 세 가지 요구를 했죠. 네, 이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그렇죠. 네, 합의를 위한 대화를 할 거고 또 국회의장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하겠다. 이 얘기를 이제 민주당 원내 수석.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를 말씀이 했거든요. 이 네. 나머지 두 거에 대해서 어떤 강공 드라이브를 완화하기 위한 이게 전략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합의 처리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국회의장에게 또 나머지 두 특별법,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략으로도 저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것이 오히려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이었다면 훨씬 더 명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물론 뭐 어쨌든 주고받는 주고받는 것이 이제 거죠. 합의이지 네, 그렇죠.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주고받는 합의가 워낙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좀 놀라긴 그렇죠. 했는데 김상희 평론가에 대한 어떤 하신 그 분석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그 지금 혹시 김상희 평론가는 이제 이게 말하자면 최상병 특검법과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를 좀 딜을 한 게 아니냐 보는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콕 찍어서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사실 이 법을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률적으로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낸 건 저는 잘했다고 보고 다만 최소상향 특별법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를 택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검이라는 거는 이제 그 1차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부실하거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때 그때 이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공수처가 지금 요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 공수처장이 지금 지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에 공수처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 법에 대해서 많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고 여야가 보더라도 상식선에 궤를 같이 하지 않을 때는 저는 그때 특별 검사를 도입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지금도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찬이 높이 나오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21대 국회 마지막에서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처리 합의하고 지금 21대 국회에서 빨리 공수처장 청문회를 통과시켜 줌으로써 저는 여기에 수사의 속도를 내서 이 공수처가 최소한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21대 국회 개원해서 언제라도 민주당이 이 카드를 꺼내둘 수 있는 카드 아닙니까? 근데 굳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의장의 해외 순방까지 우리가 저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든 물리력이라도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 저는 그거는 의회주의에 좀 약간 어긋난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야권이 대통령 향해서 협치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수회담도 열렸는데 어쨌든 야당도 최소한 이런 어떤 입법 폭주에 대해서는 우리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협치의 대상 아닌가요? 협치가 꼭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선별적으로 좀 이렇게 21대 국회는 수리하고 22대 국회 6월 국회 개원한 다음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일들 아니냐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 원내 수석 부대표 네. 지금 뭐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네. 자, 민주당 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내일 처리하는 게 일단 원칙인데 네. 그것이 목표이고 국민의힘과도 계속 대화를 시도하겠다. 의장과의 대화도 계속 시도할 거다. 기존에 무조건 뭐 처리하겠다는 건 좀 뉘앙스가 좀 달라진 느낌도 드는데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이런 내용을 보면 좀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지금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가 엄존하고 있고 굉장히 저는 시급한 거라 보는데 그쵸. 다만 이 법에 대해서 정부가 피해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이걸 다 지급해 줘 버리면은 앞으로 법엔 선례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야가 조금만 조정하면 될 일들이니까 21대 국회에서 과연 이걸 꼭 5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원내 수석 부대표들의 속도 조절이 지금 그나마 이렇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로 조금 이루어진 훈풍을 바로 급속하게 냉각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며칠이라도 속도를 조절해 보자라는 것 같은데 저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정치는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와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여야 협상 그 테이블에서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본회의 상황을 지켜봐야겠는데요. 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여권을 향한 입법 공세 더 강력히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해병과 관련된 특검법은 지금 5월 2일과 28일에 있을 마지막 우리 국회에서 처리를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국힘당에 사실은 협의를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해병 특검법은 22대가 시작이 되면 저희는 바로 발의할 생각입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약간 지금 원내수석 부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제 좀 내일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기존과는 좀 달라질지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박찬대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뭐 기존에 올렸던 내용에서 다른 의혹까지 더해서 좀 네. 다시 재발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처리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강공으로 계속 가겠다는 그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저는 네.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네.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박찬대 의원 단독 출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박찬대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선명성을 보여주고 하는 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이재명 당대표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원내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어떤 스케줄, 높습니다. 어떤 스케줄 그러니까 말씀? 이재명 당대표가 정해놓은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본인의 어떤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 스권 능력을 갖춘 지도자의 이미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예. 숨을 좀 골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원내를 끌고 나가거나 이런 상황은 안 될 겁니다. 가령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단독 출마예요. 나머지 의원들은 전부 다 위드로우를 다 해버렸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을 거스를 사람이 없다 이런 건데 예. 그게 상정되는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용산이나 이런 그 여권의 핵심부에서 어떤 변화 같은 것이 감지될 때 그럴 때는 속도를 완화하고 그렇지 않고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여론이 악화될 때는 강공으로 들어가고 이런 어떤 완급 조절을 이재명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다는 거죠. 완급 조절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완급 조절을 하더라도 일단 여권을 향한 어떤 공세라든가 이런 준비는 다 채비는 갖춰놓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이제 192석의 키를 진 야권이 22대 국회 개원하면은 여권에 대해서는 강원 양면 전략을 다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종의 저렇게 엄포용 발언과 함께 그다음에 또 뒤로는 협상 카드를 또 내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안 되는 게 이제 개헌 발의와 이제 탄핵만 안 되는 거지. 예. 나머지 다 됩니다. 제2요구권도 제가 보기에 명분이 없다 그러면 여권에서 이탈표가 8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매우 많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른바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22대 국회에 왔는데, 근데 이런 걸 갖고 있는 걸 국민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입법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총선을 통해서. 그런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쓴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이걸 정말 그야말로 사안별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조자령 헝칼 쓰듯이 정말 아무 사안에나 다 이렇게 한다. 저는 그러면 역풍 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박찬대 의원이 지금은 출마했으니까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거는 예. 출마했기 때문에 선명성과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기치를 드러내 보이는 거는 맞는데 다만 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무엇이든 저런 식으로 다 강공할 것인가? 그렇지 예.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정치에서 이제 일종의 닥치고 공격, 이거 닥공은 축구에서는 재밌게 할지 모르지만 정치는 품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 저는 민주당이 역풍을 고려해서라도 약간의 속도 조절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멤버들과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녁 만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 이 평산마을 만찬 일정하고 이게 딱 겹쳤어요. 네. 예, 일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멤버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제 네.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네. 다수가 이재명 대표 만찬에 참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지 김상일 평론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다음에 줄을 서고 하는 모습이죠, 이게. 뭐 사실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약속이 선약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약속은 변경이 돼가지고 발생한 이후에 예. 돌발 변수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과의 약속 때문에 이게 미뤄졌던 건가요? 미뤄졌죠. 그렇지만 어쨌든
새롭게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선약을 이야기하면서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굉장히 괘씸하게 보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선약인데. 근데 그거를 뭐 알아서 좀 약간 긴다고 표현하나요? 알아서 좀 이렇게 기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좀 지도자다운 모습 내지는 뭐 우리 국민의 대표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단지 뭐 강성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 일정을 안 하고 가면 비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죠. 안 할 수도 있어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할 수 있는데 예. 강성 지지층은 무조건적인 좀 이런 게 있어서 공격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공격을 걱정을 해가지고 예. 이런 어떤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제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금 그런 멤버들하고 다른 그런 네. 길을 갔던 분들이 네.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다 또 봤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현실 정치라는 게 이렇게 엄혹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일단 뭐 이게 뭐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오찬이 취소되고 만찬을 가려고 했는데 만찬으로 연기되다 보니까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일종의 현실 정치에서 새로운 권력과 아무래도 이렇게 따르는 게 더더군다나 22대 국회 개헌을 앞두고 지금 192석의 법률을 이끄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 쪽에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예.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갔네 안 갔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염량세태다. 혹은 뭐 이게 사안이 이렇게 되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를 택하더라. 이렇게 보지 말고 예. 그래서 저는 빨리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만나지 않고 계속 거리두기를 한다라는 정치권의 분석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도 안 가지 않냐 이런 억측을 낳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안인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하루 툭 털고 내려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잖아요. 앞으로 이런 기사 안 나오고 이런 분석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통큰 정치, 그다음에 저는 뭐 여권 패널이지만 야당도 좀 더 건강해지고 역동적이고 다양해져야 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해지는 건 저는 좋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지역 내에서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그래도 한 축을 이재명 대표가 인정하는 모습 보일 때 이게 또 하나의 이재명 대표의 또 리더십도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누구의 오찬 가고 누구의 만찬 가서 세력 분포가 이렇게 된다. 이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범야를 이끄는 리더로서 좀 더 통큰 정치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번 말하자면 오만찬 회동이 남긴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평산마을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야권의 리더십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저는 교훈을 남겼다고 봅니다. 예, 이 말씀을 나누던 중간에 그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왔는데 이태원 특별법 합의가 이루어져서 환영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에 조금이라도 네. 빨리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안 갔잖아요. 네. 지금까지 안 간 것 자체도 메시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총선 직후에 지금 여권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대통령의 변화도 거의 없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선 민심을 받아서 대응을 하는데 좀 정신이 없었다는 거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통령과의 회담 이것이 끝났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까지도 좀 챙길 수 있는 정신이 이제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대로 좀 두루두루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 굉장히 이재명 당대표가 독선적이고 내지는 때로는 그 독단적이고 오만해 보일 수 있는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런 오해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빨리 챙기는 것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하게 하는데 가장 또 좋은 방법이 뭐냐? 대통령실과 여당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권 얘기를 국민 좀 이따가 지지가- 바로 또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조국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네. 대통령을 향해서
나도 좀 만나달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부르면 기꺼이 가서 술도 한 잔 마시겠다고 했는데 네. 자 그러면서 그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조국 대표의 행보는 이 맥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제가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재판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재판 전략이.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렇게 출마를 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행동들이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굉장히 사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가 사적인 어떤 보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재판부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법정 구속을 안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잖아요. 예. 그런데 조국 대표가 그렇지 않고 좀 이 사회에 좀 더 정상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다른 세력에 대해서 어떤 일방적인 사감을 드러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정상적이고 제도에 따르는 접근, 존중 이런 걸 보여주면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볼 때 뭐 그 자신들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거를 좀 덜고 판단을 할 때 좀 더 여러 가지 유연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재판 전략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 전략으로 좀 읽어주셨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박찬대 의원이 오늘 그 앞서 들은 얘기를 하면서 또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온도차를 보였어요. 이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 네. 예. 이런 것까지 좀 합쳐서 보면 좀 뭔가 좀 민주당과의 관계 전체적인 좀 맥락에서 좀 볼 수 있는 행보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오늘 그 지금 발표한 그 조국 대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은 아니었고 네. 앞으로도 아니다. 저는 독자 선언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자꾸 이제 분석을 하는 틀에서 이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변수일 것이다. 종속 변수일 것이다라고 자꾸 분석하는데 자기는 상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박찬대 의원이 얘기했던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예. 정치적으로 필요한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조국 대표는 자꾸가 이제 이 192석을 끄는 예인선, 그러니까 거대 항공모함을 이끄는 예인선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인선에 끌려다니는 형국이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온당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렇게 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와의 일정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조 대표가 얘기하는 이런 강성 발언들,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 실체에도 지금 없고 1차 조사 결과도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자꾸 끌려가다 보면은 조국 대표의 선명성 부각에만 이용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조 대표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길을 갈 테지만 선별적으로 당신들과 민주당과 연대를 하고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두 당의 관계를 경쟁 관계 일종의 말하자면 담합적 경쟁 관계를 보는 게 맞지. 저는 이제 이거를 똑같이 이제 한 여권으로 했기 때문에 원팀으로 갈 것이다라는 분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짧게. 예,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은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분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따르게 본인들이 지금 동안 정치적 가치, 철학, 예. 비전에서 보여준 게 없어요. 이 정권 어떤 검찰 공화국에 대한 심판, 검찰 독재에 대한 심판 등등을 얘기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럴 만한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 그래서 더 선명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외에 민주당과 차별화되기 어렵고 결국에는 의견이 묻혀서 이중대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뭐 김상현 평론가 의견을 들어보면 네. 결국은 지금 같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도 결국엔 존재감을 계속 이어가기 그렇죠. 위한 그런 행보에 불과하다.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이 더 강력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 수습 방안을 놓고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모레 3일로 예정했던 원내대표 경선을 돌연 9일로 연기했는데 원내대표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철규 대세론이 부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철규 의원 본인도 페이스북에 자 이거 그대로 보면요. 여소야대와 당 모습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 민심의 힘이 그렇게 하면 균형추가 될 것이다. 이거 갖고 이제 출마 의지를
직접 피력한 거 아니에요?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출마 의사를 피력한 걸로 봐야죠. 그럼에도 그러니까 저 맥락을 받아들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희생하고 난 내 길을 가겠다. 그래서 어려운 일도 내 마다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이게 왜 자꾸 이제 이철규 원내대표 그 출마설이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예.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혁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혁신 의지를 보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당대회에서 누가 새로운 대표가 되느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어쨌든 관리형 비대위든 뭐든 2달 정도 있다가 지금 당대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예. 가장 눈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혁신의 상징이 원내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가 누가 됐냐가 이제 과도하게 해석되는 그런 측면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원내대표 왜 다른 분들이 하나도 도전하지 않을까요? 이건 독이든 성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예 독배입니다. 왜냐하면 예. 108석 가지고 190석 상대하는데 이게 언제나 보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임기 3년 차 대통령실이 그립을 놓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어떤 정책이든 다 조율해서 당정대가 잘 조율해서 협상에 나서야 되는데 비주류가 협상에 나서면은 건건이 되돌아와서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다시 또 가서 협상해야 합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박찬대라는 강력한 이재명 대표의 복심과 대리인 정치가 있을 텐데 이쪽에서는 그런 건건이 그러면 이제 다시 의원총회에서 물어서 돌아가는 이런 행태가 반복 안 되려면은 최소한 저는 그런 정보와 그 소통이 잘 되는 분이 원내대표가 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철규 원내대표가 그 원내대표 지금 나오는 네. 분이 그 적합하긴 한데 총선 패배 책임이 있다. 지금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당에서 이런 것이 논란이 된다면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 맞고 두세 분이 나와서 경쟁하는 게 맞지 뒤에서 자꾸 나는 안 하게 테니까 왜 다른 사람 안 나옵니까? 이철규 원내대표는 좀 빠지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도전자가 0이 돼서 예. 9위로 연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많은데 또 선뜻 나서는 사람은 그러니까. 없어요.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책임 정치라는 게 뭡니까? 본인들이 누굴 지적하려면은 최소한 저는 원내대표는 재선급 아니 3선 이상만 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숱하게 많은 40-50명의 후보군들이 있는데 예. 왜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겁니까? 여소야대 전국에 대해서 이런 말하자면은 예. 불리한 정치 지형이라고 몸을 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선당 후사의 정신도 없이 어떻게 큰 정치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 예.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뭐 저라도 나서기 어렵죠. 왜냐하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나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앞에는 거야가 있고 뒤에는 대통령실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이 변하질 않아요. 근데 내가 나와갖고 변화를 이끌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서 공격하는 거를 방어하기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앞에 공격이야. 우리 지지층이 있고 하니까 그 모습이 나를 키워주는 모습이 될 수 있고 당당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뒤에서 공격하는 건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 이후에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아, 내가 비로소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제는 우리 당을 비판을 해도 저 반대편이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쓴소리라고 인정받겠지 이런 거였는데 저쪽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도 수박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면은요 총선 민의를 봐가지고 친윤들은요 백의종군 선언을 하고 당직을 맡지 않겠다, 나서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야 나온다. 예. 그런데 그런 선언도 안 하고 나와봐 이러면은 누가 나오겠습니까? 올라오면은 그런데 누르겠다는 걸로 보일 텐데. 예. 그런데 당내에서는 그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되면 안 된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볼까요? 예. 김태흠 도지사 그리고 홍준표 시장, 배현진 의원 등이 입장을 냈는데 김태흠 충남지사는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 설인가.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동훈 전 위원장 그렇게 비판하고 또 이제 이철규 의원도 비판했는데 회장이 나와서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뭐 총선 패배의 책임이 뭐 일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 자, 다음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도 원내대표 선거 정말 걱정스럽게 흘러간다. 이철규 의원에게 불출마 선언을 촉구한다. 가장 뭐 선명하게 반대 그렇죠. 입장을 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약간 좀 술렁이는 것 같던데요. 그럼 원내대표를 누가 합니까? 지금 아무도 안 하겠다고 나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철규 원내대표가
만일 드랍하면은 내가 나설 수도 있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저울질하는 의원들이 있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저는 당당히 겨루는 게 맞다. 예. 당의 쇄신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목소리를 가지고 당당히 원내대표 경선 나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만 거기서 평가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상일 평론가 얘기는 이제 대통령실이라는 상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는 한 좀 나서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눈치 보는 것도 좀 용감하지 않은 그렇지. 행동이다, 저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들 얘기하잖아요. 이번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참패했던 데 원인들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분석적인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원내대표는 그래도 지금 말하자면 당정대가 잘 소통이 되는 예. 그런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해주면서도 이철규 원내대표는 책임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누군가 나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나서면서 저희는 평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의원 108명의 의원에 소속돼 있다는 분들은 최소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근데 그런 책임의식 없이 마치 평론하듯이 불출마 선언하세요. 책임지세요. 그런 건 아무도 책임지는 행동 안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책임지는 행동 네. 이게 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네. 이제 흔드는 시도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뭔가 그러니까 물밑에서 경쟁 구도가 좀 있다고 보세요? 그렇지는 흔들어서 않은 나올 것 사람이 있다고 보시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비판함으로써 본인들은 어떤 말하자면은 지금 민심을 잘 수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도 예. 그럼 거기 저도 2000년 초반에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 그 대선 위기에 처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뽑았을 때 그때는 원내 총무라 했습니다만은 당시 재선 의원이 원내대표 총무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용기의 문제고 도전의 문제지 이걸 가지고 마치 관전평하듯이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얘기하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저희는 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 책임 있는 3, 4선 국회의원들이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나경원 당선인도 이 원내대표 경선 관련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 예.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야당 모습처럼 그렇게 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일당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안 좋죠. 그러면 출마 못하는데 계속. 예, 우리 앞서 봤습니다만 네. 그 이철규 의원 네. 그 출마설에 대해서 반대 움직임이 네. 있는 상황. 그래서 경선 일정까지 연기된 상황에서 그 일련의 흐름을 보면 네. 지금 사실 이 직전에 나이 연대설도 있었어요. 그렇죠. 나경원 네, 대표 네. 그리고 이철규 의원 그 원내대표 맞습니다. 그 있었는데 이것도 좀 쑥 들어간 상황에서 네, 지금 네. 그 상황에서 나경원 당선인도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걸 따로 놓고 볼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김태흠 의원, 홍준표 의원, 배현진 의원 이 사람들의 말이 뭐 이상합니까? 이 총선 직후입니다. 총선 직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총선에서 받은 심판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닌 다른 상황처럼 이거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책임 있는 당당함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책임 있는 당당함은요, 총선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지 않고 나만이 답이다. 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그 집단을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겠습니까? 지지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좀 봐야 되는데 이철규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국민만 바라보며 나가면 민심의 힘의 균형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국민과 민심을요, 다 강성 지지층으로 바꾸면은 저는 진짜 정확한 이야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나가면 강성 지지층의 힘의 균형추가 되는 거죠. 국민과 민심의 균형추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 자체가 총선 직후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직후기 때문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혹시 전당대회 나갈 계획은 없으십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당이 진짜 바뀌지 않으면 이거 첫째 나라를 위해서 바뀌어야 되고 둘째는 우리 당을 위해서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네, 최수영 평론가님. 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냐 마냐 그것도 이제 원내대표 경선 상황하고 또 연결해서 보는 시각도 있고 복잡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까지 전당대회에 나올지 고민하고 있다. 네.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선 룰을 그렇죠. 보고 판단하겠다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어쨌든 당원 100%의 경선룰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당심이다라는, 그러니까 당심이 민심이라고 지난 총선에 얘기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입증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맞습니다. 당원이 맞고 그렇지만 이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을 획득하는 건 당원이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국민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원 100%가 만일 조정된다 그러면은 유승민 전 의원도 저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만일 시기가 뒤로 좀 또 7월에서 한 9월 정도 미뤄진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등판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시기의 변수는 한동훈 위원장이고 예. 룰의 변수는 저는 유승민 의원이다.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민심을 반영을 하는 룰로 바꾼다면 네. 어느 정도? 저는 그러니까 당심 70%와 민심 30%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50대 50으로 갑자기 이걸 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른바 너무 갑작스러운 축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7대 3 정도가 저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유승민 전 의원 오늘 그 선거 당시에 있었던 일까지 지금 1화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이제 2월 중순쯤에 공관위원장으로부터 네. 수도권에 출마해달라 제안까지 받았는데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오케이 하면 당 네. 지도부에서 오케이 하면 네. 하겠다 했는데 네. 연락이 없더라. 그렇죠.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중에 누가 네. 거부했는지 모른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왜 꺼냈을까요? 그 정도로 이 당이 굉장히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그게 변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통령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끼워 넣기는 했지만 당연히 대통령 때문에 안 된 것이라고 예.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유승민 의원도 활용할 것처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지층의 반발이 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것도 뭐 당심을 너무 거스르지 않은 선에서라고 했나요? 뭐 이렇게 좀 선을 그었어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요. 용산을 바라보는, 눈치 보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황의호 비대위가 또 이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수영, 김상일 시사평론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